네, 안녕하세요. 8월 1일이죠. 무덥습니다. 현장에서는 많이들 휴가를 간 것 같습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오늘은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역사가 죽기도 하고 부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물은 진실은 굽이쳐 흐릅니다. 직선으로 안 갑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르반테스, 그 다음에 에드문드 버크, 프리드리히 니체, 요한 하위징하, 알렉산더 코제프, 프란시스 후쿠야마. 전부 어떤 시대, 역사의 죽음을 이야기한 사람들입니다. 세르반테스는 기사도의 시대가 죽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에드문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빛나는 프랑스의 정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기사도의 마지막 유죄, 그것이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현대 문명이 도덕을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현대 문명이 도덕을 죽이고 무도덕한 개인을 양산하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무도덕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하이징어는 중세의 황혼, 중세라는 시대가 어떻게 끝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컨셉을 도출한 게 요한 하이징어입니다. 그때 놀이는 그냥 노는 인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놀이는 뭐냐면, 우리가 어린애들 소꿉장난할 때 가정이라는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엄마, 아빠, 아이 역할을 나누고 각각의 역할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지킬 것을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어떤 룰을 정하고 그 룰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때 놀이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노는 놀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코제프는 17살인가 18살에 러시아의 공산혁명으로부터 탈출해서 프랑스에 정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르라고도 읽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20세기 해겔 철학 연구에 있어서 독보적인 사람인데, 동시에 정치 컨설팅도 많이 했고, 2차 대전 직후에는 가트 체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 이거를 만드는 데 프랑스 쪽에서 핵심적 브레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는 1806년 예나 전투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나 전투는 나폴레옹 군대가 다른 유럽 연합군을 개박살낸 그런 전투였습니다. 대회전이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전에 절대왕정 체제 아래서의 직업군인 상비군 체제로 움직이던 방식과 국민 개병제에 의해서 국민 전체를 총력전으로 동원하는 체제의 싸움이었습니다. 따라서 절대왕정이 주도하던 어떤 로맨스도 있고 낭만도 있고 용맹도 있고 영웅도 나오고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기능, 목적, 한목적성, 그것만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알렉산더 코제프가 레오 스트라우스랑 친했어요. 레오 스트라우스의 제자가, 시카고 대학의 제자가 프란시스 후쿠야마입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유명한 책을 썼죠. 1990년대. 그러니까 냉전이 끝난 다음에 역사의 종언, 역사의 종말, The End of History. 이게 왜 그러냐면, 코제프의 그 명제, 역사는 죽었다를 다시 사용한 겁니다. 코제프는 1806년에 죽었다 그랬고,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말하자면 소련의 붕괴, 1991년에 역사는 죽었다. 이제 더 인간이 사회 정치적 실천을 하고 역사적 실천을 하고 역사적 투쟁을 하고 이런 시대 끝났다. 그래서 인간은 전부 부비부비 따뜻하게 살고 서로 비웃장 안 거슬리게 조심스럽게 하고, 서로 그 어떤 PC라 그러죠, 우리가 Political Correctness, 그런 거 어기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저는 비하가 아닌데 식모라는 이름이 왜 비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사 도우미가 되잖아요. 밥을 차려주는 어머니라는 말은 비어가 됐고, 이빨 그럼 비어고 치아라 그래야 되고, 아가씨, 밥집 가서 아가씨라 그러면 거의 모욕적인 단어로 듣잖아요. 갑자기 족보에도 없는 이모를 찾아야 되고, 우리 이모 그 이모 아닌데. 아가씨는 극존칭이었거든요. 원래 아저씨도 극존칭입니다. 특히 이 경기 수도권 사대부 집안에서는요, 이 삼촌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왜냐하면 삼촌은 관계를 뜻하거든요. 삼촌은 관계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의 촌수의 거리를 뜻하는 거지 상대방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고요. 아저씨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아재란 말이 사용되는 거예요. 아저씨가 원래 원한이에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극존칭이란 말이에요. 삼촌에 해당하는 거라고. 근데 이 아저씨 왜 이래 이러면 이제 싸움하자는 얘기가 되잖아. 이게 이제 다 PC죠. 부비 서로 비웃장한 거 들리고 조심스럽게 살자. 더 시비 다툼할 것도 없고 세상 그런 거다. 이런 상태로 현대 문명이 들어간다라고 누가 예언을 했었냐면 니체가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인종, The Last Man, 마지막 인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용어를. 그거를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알렉산더 고제프로부터는 역사의 종언이라는 말을 따오고 부제로 그 책의 부제가 마지막 인종입니다. The Last Man, 마지막 인간입니다. 자, 어떤 문명의 어떤 시대가 하나의 챕터를 긋고 끝났다라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이 6명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통찰이. 그런데 지금 두 번 뒤집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냉전에서 중국 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 가면서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말한 것처럼 역사의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시장과 돈이 구원자고 구세주예요. 더 뭐 해볼 게 없어. 공화국과 도덕률을 약화시키고 해체주의와 무도덕을 섬기면 돼. 예, 하이퍼 글로벌리즘이라는 건 세계 시장과 돈을 떠받들고 왕년의 스탈린주의자, 왕년의 모택동주의 학살자, 왕년의 김일성주의 학살자라도 세계 시장과 돈 맛을 알면은 착해진다, 구원받는다. 뭐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중국 가서 공장 짓고, 열심히 러시아에 가서 석유 뽑는 공장 짓고, 그러면 된다. 그리고 뭐 자꾸 공화국, 주권국가 거치장스러운데,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무슨 국가주의를 따져? 야, 교실에서 국기 내려. 애국가 왜 불러? 국가라는 게 무슨 존경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그거 다 옛날 캐캐 묵은 소리야. 그거 잘못하면 전쟁 나고 큰일 나는 거야. 하지 마. 그거 파시즘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공화국과 도덕률을 약화시키고 해체주의와 무도덕을 띄우는 거예요. 이게 월가의 다국적 기업, 초거대 기업들의 이해관계랑도 맞았던 거예요. 자, 그랬던 상태가 지금 중국 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이었던 상태가 중국 제압 신냉전으로 다시 뒤집어지고 있어요. 제가 나이가 6학년 7반이거든요. 우리 나이로 6학년 6반인데 냉전에서 그 다음에 중국 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으로 그 다음에 중국 제압 신냉전으로 어떤 역사의 큰 그 매듭을 지금 세 개째를 겪고 있습니다. 네, 세 개째를 겪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봐야죠. 여기서 잠시 생활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생활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도덕이 주도한 변화가 아니에요. 헤겔이 말했죠.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되어 난다. 해석은, 정신적 해석은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난다.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먼저 날 수도 있어요. 정신이 물질에 선행합니다. 사실은. 그건 헤겔이 잘못 말한 거고요. 해석은 그럴 수 있는데 정신적 가치와 지향은 물질에 선행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 도덕, 원칙 이런 것들은요. 물질과 욕망을 타고 흘러요. 다이내믹은 물질과 욕망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스며들어서 흐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과 개미소관. 개미소관이라고 하면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이죠. 이거 무시무시한 물건입니다. 정말 공포스러운 물건이에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공포를 느껴요. 전 세계 모든 사람과 실시간으로 멀티미디어 통신을 할 수 있어요. 요새는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그죠? 카톡 영상통화 할 수 있고, 다른 무수히 많은 음성통화 지원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영상통화 지원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면 되고. 이게 우리가 역사와 선사를 구별하는 게 문자의 출발로 구별하거든요. 수메르 때. 그래서 한 6,000년 보는 거죠. 문자 하나가 발명된 걸로 역사와 선사가 구별됐다면 스마트폰과 글로벌 네트워크, 실시간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실시간 네트워크의 발명과 보급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올 거냐. 무시무시한 거죠. 약 20년 전에 저는 정보통신 쪽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농담이 있었어요. 야동, 즉
섹스를 다루는 그런 동영상 때문에 DSP 코어를 때려박은 칩이 뜨고 정보기술이 바뀌고 있다. 이게 이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려면요. 렌더링이라 그러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칩이. 그거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칩이에요. DSP가예요. 그거를. 그래서 동영상을 막 그 고속으로 전송받아서 고속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려면은 칩 안에 DSP를 하나도 아니고 막 3개, 4개 코어를 여러 개를 박아야 돼요. 그거 제일 잘하는 애들이 누구냐? 20년 전에도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칩들이 PC방에 있는 그런 게임하는 그 보드에 많이 들어갔었죠. 그래픽 카드 보드, 정말 엔비디아 칩이죠. 왜 그러냐면 걔들이 그걸 DSP 코어를 잘 박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 AI를 만나서 한 번 더 크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도 엔비디아가 족탈불급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서 그러면 20년 전에 왜 엔비디아는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 팔아먹었는데 태반은 PC고 태반은 그래픽 카드고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반은 그때는 뭐 유튜브 많이 뜨기 전이니까 야동 보거나 게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게임을 하면은 그 물리 엔진이라 그러죠. 물리 엔진이 뿌려주는 그 데이터에 의해서 말하자면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상황을 시각적인 그 입체적 그림을 그려줘야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그 농담이 참 그 야한 농담이고 썰렁한 농담이지만 어떤 사물의 이치를 보여준다고요. 인간이 말이야. 전 세계적으로 엮여가지고 소통을 하면 얼마나 발전하겠어. 얼마나 훌륭해지겠어. 그야말로 개미소관의 시대가 오면 만세. 뭐 이런 숭고한 비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게임과 야동이 그걸 주도했다니까요. 20여 년 전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현대문명의 특이점은 어떤 백모 같은 어떤 사상지향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돌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벤처 캐피탈 다이내믹으로 돌파하고 있잖아요. 벤처 캐피탈 임원 3년 하면 이혼당하고 건강 버리고 돈밖에 안 남는다. 뭐 이런 농담이 있어요. 일주일에 100시간 일하는데 가정이 편안할 리가 없죠. 일주일에 100시간, 80시간씩 일해요. 90시간씩 일해요. 피자 먹어가면서. 환장한 상태에서 일한다고요. 이게 쌓여갖고 현대문명의 특이점이 돌파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이점 돌파 현상을 두고 융복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AI라고 지금 우리가 주목하기도 하는 거죠. 거기다 미국이 이거를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문명 특이점 통과의 기관차를 미국이 하고 있어요. 그 미국이 동시에 에너지 로또를 맞았다고요. 10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세계 최대의 원유 천연가스 생산국이에요. 셰일이 그래서 이제 미국이 에너지 로또 맞을 거다라고 떠들었는데 에너지 로또 맞기는 다 망했어요. 원가가 안 나와. 셰일이라는 게 뭐예요? 땅으로 파고 내려가서 관을 옆으로 꺾어갖고 그 석유가 이렇게 박혀 있는 층으로 꺾여서 그거 찾아서 석유 뽑아 먹는 거잖아. 근데 밑으로 내려가서 꺾어서 가는 기술이 제한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 탑 하나에 한 줄 내려가지고 한 2, 3km밖에 못 꺾어가. 거기다가 그걸 꺾어서 갈 때 사이스믹이라 그러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 센서를 가지고 지중 상황을 보면서 여기서 좀 아래 그 북동 방향 아래로 20도 꺾어서 가. 여기서 이제 남서쪽으로 그 수평으로 꺾어서 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3차원에서 이걸 그 실시간을 보면서 그 석유가 박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거든. 그 기술이 쉽지가 않았다고요. 그게 이제 컴퓨터가 발전을 해야 현장에서 쓸 수 있죠. 지금도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 워크스테이션 보면요. PC 안 쓰죠.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은 워크스테이션 쓰잖아요. 칩이 얼마나 세게 돌아가는지 열이 엄청 나가지고 그거 냉각시킨다고 막 그 워크스테이션 가동하면 탱크 굴러가는 소리 나잖아요. 냉각팬 가느라고. 그래서 수냉각도 나오고 물냉각, 워터재킷도 돌아가고 난리가 아니야.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된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렌더링이에요. 3차원으로 계속 찾아가면서 데이터 분석해서.
그 현장에 갖고 나갈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의 성능이 제한돼 있었지 옛날에. 근데 그게 점점 더 늘어났지. 그래서 무슨 일이 결국 발생했냐면은 하나 탑 세우고 거기서 뭐 10가닥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 놈은 북동쪽으로 깊이 뭐 100m에서 깊이 200m에서 북동쪽으로 10km 뻗고 한 놈은 깊이 300m에서 남동쪽으로 뭐 15km 뻗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뻗어가요 지금은. 여러 가닥이 내려가서 멀티패드인가 뭐 그렇게 이름 붙여요. 그게 언제 됐냐? 2015년경에 완성됐습니다. 그 기술이. 그러면서 셰일 원유와 셰일 가스의 생산 원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근접을 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생산 원가가 낮은 걸로 정평이 있거든요. 그 로또로 맞은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지금은 세계 최대의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국이 됐습니다. 이쯤 되니까 피터 자이언이 이제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해서 세계 경찰 노릇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통찰이 될 뻔했던 오판이죠. 미국은 지금 네오콘식의 막무가내 개입주의도 아니고 네오콘 막무가내 개입주의는 결국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거거든요. 세계 질서가 안정이 돼야 미국이 석유를 확보하니까. 다들 석유하고 전부 그냥 석유에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니 2007년, 2008년 그 리만 브라더스 직전 2007년 이럴 때 막 유가 120달러 간다 그러고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그때 과열됐을 때, 경기 과열됐을 때. 그때 120달러면요 지금 200달러입니다. 배럴당. 그래가지고 뭐 옥수수로 뭐 에탄올을 만들고 뭐 나무 열매로 아니 뭐 무슨 열매로 뭘 만들고 뭐 이런 그 바이오 연료 한참 떴었잖아. 이거 뜬다고 해갖고. 석유가 저기 고갈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도 세계 질서의 유지에 목을 걸었죠. 그래서 이라크도 뭐 하고 아프간도 하고 난리가 아니었지. 그게 이제 네오콘인데 이제 그 시대 끝났다는 거지. 그래 고립주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네오콘도 아니고 고립주의도 아닌 미국의 새로운 방식의 세계 경영 전략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깡패스럽지만. 그래서 피터 자이언의 이 미국의 고립주의로 회귀한 세상이 올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오판이었어요. 그러나 피터 자이언이 미국이 중동 석유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됐고 그것이 심대한 어떤 전략적 변화를 갖고 올 것이다라는 거기까지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 변화가 피터 자이언이 말한 것과는 다를 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 뒤집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냉전에서 중국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으로 한번 뒤집힌 세상을 한번 봤고 한국은 그때 잘 나갔지. 그래서 중국 잘 이용해 가지고 선진국으로 딱 진입했죠. 그러면서 그냥 머리가 다 해체됐지. 해체돼 갖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도 잊어버리고 이제 중국 좋아서 미쳐 날뛰고 지금 이제 그게 내려와 가지고 반중을 하면 극우라 그러고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싱하이밍이라는 자는 극우 반중을 단속하세요 리짜이밍 이런 개소리나 하고. 예. 근데 그게 한 번 더 뒤집히고 있는 거예요. 중국 제압 신냉전으로. 중국 제압 신냉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개미소관, 개인 존엄성, 자유 이런 정신적 가치와 원칙이 배어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바이든 정부가 말은 잘 만들었죠. Like-minded countries. 그러니까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나라들, 우방들. 서방의 우방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가치 원칙이 여기 있는 거예요. 중국 제압 신냉전에. 그러나 이것은 막무가내로 속 시원하게 직선으로 정신가치 원칙이 내달리질 않아요. 항상 물질과 욕망의 강물을 타고 굽이쳐 흐릅니다. 아마존 굽이쳐 흐르는 거 보면 이게 직선으로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서원을 세우고 집요하게 공략해야 돼요. 마음속에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 점에서는 저들을 배울 게 좀 있어요. 저들이 6.25를 뒤집는데 40년 걸렸습니다. 6.25가 1953년에 끝났는데 햇볕, 그 다음에 안기부 때려잡기. 안기부를 때려잡아서 공안을 완전히 그때 거덜을 내거든요. 그게 DJ 때 일어난 일이죠. 햇볕도 북한 퍼주기도 DJ 때 일어난 일이고. 그때 중국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 막 들어오고 한중 관계 그거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분위기 아래서 막 돌아간 거예요. 그때부터 반공은
전쟁광이고 구닥다리고 수구고 냉전이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틀딱이고. 지금 그게 다시 뒤집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시 뒤집히고 있는 거죠. 저들은 6.25에서 40년 걸렸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싸웠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는 2017년, 2016년 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싸웠어요. 우리는 지금 8년 싸우고 있습니다. 서원을 세우고 집요하게 가야 됩니다. 예, 마지막 안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정경호가 8월 6일 수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진단과 대안. 예. 청년들도 오고요. 예. 저도 발제를 하나 합니다. 신냉전의 도전과 대전략 위기. 또 오정근 박사, 중앙대 헌법학자 이인호 교수, 또 제 파트너 조성환 교수, 연세대 김현준 교수, 그 다음에 중앙대 박예영 교수, 유아여대 이석영 교수, 또 연세대 대학원생 조희영님 이렇게들 오니까 염천이지만 거기 에어컨 돌아오니까 나들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